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차가운 바람이 부엌 구석구석을 스치고 식탁 위에는 아직 뜨거운 갈비탕이 남아 있었죠. 그 집, 이제 제 거예요. 나가주세요. 멈칫한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집안을 얼려버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진을 꼭 쥐고 저는 말없이 낡은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초라하지만 단단한 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제가 바로 20년 전 남편이 숨겨둔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석 달 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늘의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뒤집은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71살이지요. 평생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살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먼 길을 떠나는 날이에요. 버스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경유 냄새와 식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런 냄새가 그저 불쾌했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아요.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 냄새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타고 내리는 빗물 덕분에 세상은 마치 안개 속 그림처럼 흐릿했지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터미널 안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위로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오래된 보자기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에는 제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7년 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은수저 한 벌, 그리고 3주 동안 정성껏 담근 김치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 김치는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썼죠. 양념 비율을 다시 맞추고 날마다 맛을 보고 새벽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어요.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화해의 손길이자 소리 없는 편지였죠. 며느리 고은이가 전화를 걸어왔던 건 이틀 전이었어요. 어머님, 이번 명절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양가 부모님 다 모시기로 했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혼자 명절을 보냈거든요. TV에서 명절 특집을 보면서 혼잣말로 잘 먹고 있겠지 하며 웃던 날들이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드디어 가족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우엉조림, 무생채까지. 반찬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담았어요. 나도 아직 가족의 한 사람이다. 나도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음식으로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2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수가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고은이는 예전처럼 웃어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외곽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곧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났어요. 그중 한 곳이 아들 민수의 집이었죠.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날만큼은 괜찮았어요. 괜찮아, 정희야. 오늘은 가족이 기다리고 있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1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짧은 인사. 그뿐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반가움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은 마치 택배를 받은 사람처럼 무심했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크림색 가죽 소파와 향초 냄새,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보자기 가방을 꼭 쥐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고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운 머릿결에 실크 블라우스, 반지 낀 손가락에 작은 찻잔을 들고 있었죠.
그분의 미소는 예의 바르고 세련됐지만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어머, 직접 음식을 만드셨어요? 요즘은 손맛보다 위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집에서 만든 반찬들이 갑자기 낡고 불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은이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죠. 요즘은 식중독 문제도 많으니까요. 어머님 이해하시죠?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제 가방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닐봉지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제 김치와 반찬들은 냉장고 구석 어딘가로 사라졌겠죠. 잠시 후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아름다운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건 명절 밥상이라기보다 잡지 속 사진 같았어요. 고은은 잠깐만요. 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스마트폰을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동안 음식은 식어갔고 공기 속에는 낯선 향만 가득했습니다. 식사 중 대화는 제게 닿지 않았어요. 사업 이야기, 여행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누구도 제 지난 세월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들조차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저는 그저 인테리어 소품 같았어요. 가족 사진 속 자리를 채우는 장식품 하나처럼요. 후식으로 케이크가 나왔을 때 고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마치 누군가 불을 끄고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처럼요. 저는 본능적으로 식탁볼을 꼭 쥐었습니다. 희고 고운 천 위에 제 거친 손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자리가 단순한 가족의 식탁이 아니라는 걸요. 이 대화는 나를 초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걸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날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리란 걸요. 며느리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날 밤 저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레스토랑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벽은 거친 시멘트 질감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노출된 전선 사이로 전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 계산대에서 울리는 카드 단말기 소리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유난히 작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의 국 한 그릇 값이 자신이 젊었을 때 일주일 식료품비보다 더 비싸다는 사실이 새삼 서글프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허리를 세우고 거칠어진 손을 하얀 식탁보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자기 손등의 주름이 더 깊게 보였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고 고급 향수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때 맞은편에서 며느리 고은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끝까지 닿지 않았어요.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죠. 정희 씨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웃음을 지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라는 걸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식탁 위의 물잔 속 거품이 천천히 가라앉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반찬이 나왔지만 정희 씨는 아무 맛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젓가락을 놓지 못했을 김치며 나물들이 앞에 있었지만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고은 씨가 헛기침을 하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자
정혜 씨의 속은 이미 꽈배기처럼 뒤틀렸어요. 뭔가 듣기 싫은 얘기가 나오겠구나. 오랜 세월 사람을 겪어온 감각이 그걸 먼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잔잔한 물 위에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처음엔 작은 파문이었지만 곧 모든 걸 뒤흔들 큰 파도가 되었습니다. 양로원. 그 단어가 공기 중에서 오래도록 떠 있었습니다. 고은 씨는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그 말을 내뱉었어요. 마치 핸드폰 요금제를 바꾸자는 이야기라도 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그녀는 안전 문제, 최신 시설, 의료진 상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단어가 준비된 듯 매끄럽게 흘러나왔어요. 마치 이미 여러 번 연습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아마 명자 씨와 카페에서 미리 맞춰본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갑자기 귀를 때렸고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도 이상하게 멀게 들렸어요. 머릿속이 텅 비고 가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소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명자 씨가 곧 이어 말을 보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온기가 숨어 있었어요. 명자 씨는 냅킨으로 입술을 가볍게 두드리며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낙상사고, 기억력 저하, 응급상황. 모든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어졌어요. 준비된 회의 자료를 읽는 것 같았죠. 그제야 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한 가족 식사가 아니었어요. 오랜만의 외식도 화해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미 짜여진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미리 약속하고 역할을 나눠서 온 거였어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요. 정혜 씨의 눈은 무의식적으로 아들을 찾았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 어린 시절 무서우면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던 그 아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굽은 채 손끝으로 물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시선은 식탁 중앙의 꽃병과 식기 사이를 오갔지만 정희 씨의 눈을 피했습니다.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재정이 힘들다고, 좋은 동네에 있는 집을 팔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정희 씨의 심장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작지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도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이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 그 집을 팔 생각이구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식탁 위를 덮던 웃음소리를 한순간에 멈추게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음악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고은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양로원 대기자 명단이 몇 년씩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스스로 농담처럼 웃었어요. 그 웃음은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처럼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정혜 씨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젊은 날 함께 허리를 굽히며 동전 하나하나를 모아 샀던 그 집. 낡았지만 따뜻했던 그 공간. 처음 빈 방을 걸어다니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날. 남편이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선반을 달던 모습, 아이가 태어나기 전날 새벽까지 페인트 칠을 하던 그 밤, 모든 장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명자 씨의 목소리가 그 추억을 잘라냈습니다. 재산은 결국 재산일 뿐이에요, 어머님.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뻔뻔한 말이었어요. 가족을 말하면서 정혜 씨의 모든 걸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정혜 씨의 입안에서 피맛 같은 쓴맛이 돌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침묵하면 패배자가 되는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포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집보다 사업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희생보다 돈을, 가족보다 현실을 택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혜 씨의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붙지 않을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목소리는 레스토랑의 소음 속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은 씨가 준비해준 객실은 차가웠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방 안은 너무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병실 같았습니다. 협탁 위에는 황금빛 노후 요양원이라는 팸플릿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노인들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지만 정희 씨는 그 미소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은수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수저였습니다. 오래 써서 반들반들해진 그 금속 표면에 남편의 손이 닿아 있는 듯 했어요. 힘든 날이면 남편은 늘 말했죠. 정희야, 괜찮을 거야. 우리는 항상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 정희 씨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양로원 팸플릿은 침대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절의 표시처럼요. 그리고 유령처럼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거리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재킷은 금세 젖어버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두운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구부정하고 초라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 사랑했던 이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정희 씨는 결국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이 차가운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기척이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삭막한 객실의 침묵보다 훨씬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 놓아 우는 대신 오래된 주름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억눌러왔던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의 눈물이었죠. 그때 가방 속에서 뭔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낡은 마닐라 봉투였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서류들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던 것들이었죠. 봉투를 들어 올리자 묵직한 감촉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의 눈빛이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써놓은 결말 말고 자신이 새로 써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 사이로 아주 작게 무언가 다시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찜질방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싸늘한 빛이 한꺼번에 퍼지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그림자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정희 씨는 따뜻했던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와 어깨, 무릎이 동시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래된 기계가 겨우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목덜미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밤새 이상한 각도로 누워있던 탓에 근육이 뻣뻣했죠.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건 낯선 빛과 낯선 현실이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다시 머릿속을 헤집고 올라왔습니다. 가족의 식탁에서 느꼈던 냉기, 그리고 쫓기듯 나온 집.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견학 일정 잡았어요.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죠. 찜질방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샤워실로 향했고 피곤에 절은 두 여자가 작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허리춤에 수건을 두른 채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각자의 사정과 피로를 안고 있었죠. 정혜 씨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물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쉼터에서 몸을 웅크린 채 하루를 견디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발걸음이 거울 앞에서 멈췄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피부는 푸석하게 마르고 입술은 색을 잃어 있었습니다. 세월이란 게 이렇게도 잔인한가 싶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속의 정희는 미소가 환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옅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수도꼭지를 틀고 손바닥에 찬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물의 냉기가 피부를 파고들며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종이 타월을 집으려다 가방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급히 나오면서 무심코 챙겨 넣었던 오래된 봉투 하나. 봉투는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말려 있었습니다. 남편 정호 씨가 살아있을 때 작성한 서류들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정희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찜질방 휴게실 구석자리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싸구려 믹스커피를 자판기에서 뽑아와 놓고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대부분은 낡은 부동산 서류였어요. 몇 장은 매도 도장이 찍혀 있었고 몇 장은 세월의 먼지 속에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땅을 조금씩 팔아서 아들의 학비를 충당했을 때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수 대학만 보내면 됐지 뭐. 남편이 웃으며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정혜 씨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죠. 그러나 한 장의 서류가 그녀의 손끝에서 멈췄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어요. 오산시 외산미동 창고부지 800평.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해 전쯤 남편이 갑자기 그 땅을 샀다고 했을 때의 일. 허허벌판이라며 화를 냈던 자신. 그러나 남편의 눈빛은 단단했죠. 이게 우리 노후가 될 거야, 정희야. 그 말이 귓가에 그대로 울렸습니다. 평생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남편이 단 한 번 꿈을 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낯설게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폴더폰을 켰습니다. 오산 부동산을 검색하니 몇 개의 상호가 떴고 그중 정만호 부동산 정직한 가격, 솔직한 상담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뷰도 좋았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산까지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공장들, 새로 지어진 창고, 그리고 멀리 보이는 크레인들. 버스 안안내 방송이 들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미한 떨림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만호 부동산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인증서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은은한 커피 향이 사무실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정만호 씨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혜 씨가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밀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셨습니까? 정혜 씨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것이에요. 혹시 이게 아직 유효한 건지 정만호 씨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도와 개발 정보를 하나씩 확인하고 몇 번이나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입술을 다물더니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이 땅이 지금 어디에 위치한지 아세요?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만호 씨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지도 위에는 커다란 붉은 경계선이 그려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파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지역이요. 최근에 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에서 토지를 매입 중이에요. 손님 땅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말에 정희 씨는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정만호 씨는 계산기를 꺼내 손가락으로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평당 5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평이면 80억 원쯤 되겠네요. 순간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소리가 멀어졌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정희 씨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80억 원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그냥 두셔도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정부 보상금도 있고요. 남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정희 씨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게 우리 노후가 될 거야. 그 한 문장이 이제야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차가운 공기마저 달콤했습니다. 이제는 무겁던 가방이 하나도 무겁지 않았어요. 길가의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고 있었고 그 소리마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고은의 이름이 떠 있었죠. 어머님 어디세요? 다음 주 요양원 견학 일정 확인 부탁드려요. 그 메시지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종이 한 묶음이었지만 그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지은 미소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미소였습니다.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미소였어요.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짧은 딸깍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햇살은 유난히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씨는 서류를 품 안에 꼭 안고 천천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무겁던 세상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죠.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마지막 행운이 단지 돈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멀어지는 햇빛 속에서 정희 씨의 뒷모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머리를 감싸쥔 채 한참을 앉아있던 그 시간, 정희는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아래 골목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작은 카페 앞에는 기타를 든 청년이 앉아 있었고 누군가의 고백 같은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치 세상과 다시 연결된 기분이었죠.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창문을 닫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다시 켠 지 얼마 안 된 휴대폰이었죠. 화면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떴어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여전히 아들이었고 그 이름만 봐도 심장이 반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눌러받지 않았어요. 손끝이 잠시 머뭇거리다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젠 나 먼저 생각할 차례야. 그 말은 허공 속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듯
다짐하듯 말하면서 정희는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떤 결심보다 조용하지만 강한 선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어요.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이 좁은 원룸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코랄빛 립스틱을 살짝 발랐어요.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오늘을 계획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작은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채소가게 할머니가 친근하게 인사했고 빵집 청년은 방금 구운 식빵을 건네며 웃었어요. 정희는 그 웃음 속에서 묘한 위로를 느꼈어요. 세상이 여전히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음을, 그리고 자신도 그 미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깨달았죠. 시장 구석의 작은 꽃가게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화분 사이에 선 정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은 라벤더 화분을 골랐어요. 향이 은은했고 작지만 단단했어요. 그녀는 화분을 두 손으로 꼭 안고 속삭였어요. 이 아이는 내 첫 손님이네. 그날 오후 진우가 편의점 밖 벤치에 앉아있던 정희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나오셨네요. 응, 그냥 사람이 보고 싶어서. 진우는 컵라면 2개를 들고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이건요, 할머니 전용 메뉴예요. 어제 새로 들어온 해물맛이에요. 정희가 웃었어요. 나를 단골 취급하는구나. 그럼요. VIP 고객님이시죠. 둘은 그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라면을 먹었어요. 젊은이의 꿈과 노년의 회상이 한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정희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따뜻한 음식의 온기를 느꼈어요. 진우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그 젊은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들 녀석도 저 나이 땐 저렇게 반짝였었는데 언제부터 저 빛을 잃은 걸까? 그날 밤 정희는 일기장 하나를 꺼냈어요. 원룸 근처 문구점에서 산 1,000원짜리 줄 없는 노트였죠. 첫 장을 펴고 펜을 들었어요. 오늘의 시작. 그녀는 그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한참을 멈췄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평생 남을 위해 썼던 메모, 장보기 목록, 병원 예약, 아들 일정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오롯이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아침을 만들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이유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어요. 너무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나의 존재가 글자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했죠. 그 시각 민수는 어두운 거실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죠.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사라졌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가 처음으로 진심을 내뱉은 순간이었어요. 고은은 그런 민수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일어났어요. 내가 찾아볼게요. 내가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 라벤더 향을 맡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자유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희미하게 떠오르는 아들의 얼굴이 미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리듬처럼 들렸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야 시작이야. 정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녀는 몰랐어요. 내일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인연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하지만 어딘가에서 이미 운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수의 차가 홍대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고은의 눈에는 또 다른 계산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진우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비가 점점 굵어졌어요. 원룸 창문 너머로 네온 사인이 깜빡였어요. 정희는 천천히 커튼을 닫으며 속삭였어요. 이번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어요. 세상은 어둠 속으로 잠겼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10월의 끝자락, 공기엔 가을의 향과 겨울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고 바람은 그 잎들을 이리저리 굴리며 작은 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천천히 대학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시장에서 산 채소가 가득 든 천가방이 들려 있었죠. 흙냄새가 남은 파 한 단, 통통한 무, 배추 한 포기, 그 안엔 오래된 습관처럼 가족을 위해 장을 보던 손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저녁엔 오랜만에 찌개를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 식탁에 김이 피어오르던 그 시절의 냄새가 그리워서요. 하지만 이제 그 식탁은 혼자만의 것이었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끓이는 찌개였습니다. 그건 정혜 씨에게 낯설지만 따뜻한 선택이었어요. 은행잎들이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며 내려앉았어요. 그 노란 잎들이 햇살에 반짝일 때마다 정희 씨의 마음에도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믿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늘 누군가에게 미안해하며 살아온 인생 속에서 죄책감 없이 숨을 쉬는 시간이 열흘째였으니까요. 자유로운 열흘, 조용한 열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열흘이었어요. 그 열흘 동안 정희 씨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고 있었어요. 늦은 아침을 먹고 동네 산책을 하고 편의점의 박 사장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죠. 그 단순한 대화가 사람 대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 세워진 검은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흔한 차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희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보기도 전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익숙한 불길함, 오래된 예감이 몸을 먼저 움직이게 했죠. 고은 씨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 팔꿈치에 걸린 명품 가방, 눈빛에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정희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겠구나. 고은 씨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세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안엔 비난이 숨어 있었어요. 민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요. 말은 걱정이었지만 정희 씨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 말 속엔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그건 연습된 연기였어요. 수년간 봐온 익숙한 대본처럼요. 정희 씨는 잠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만 꼭 쥐고 있었어요. 파의 끝이 손끝을 간지렸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를 봤어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거 왜 숨기셨어요? 고은 씨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순간 정혜 씨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잊고 있던 계좌, 아들 민수를 공동명의로 넣었던 그 옛날의 믿음이 스쳐갔어요. 가족이라 믿었기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려고 했던 그 순진한 믿음이 이제는 덫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고은 씨는 그걸 실용적인 조치라고 말했어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접근이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서늘했어요.
그리고 곧 본심이 드러났죠. 양로원 신청 때문에요. 재산 내역이 다 필요하대요. 집이랑 그 외 자산 목록이랑요. 민수도 이제 힘드니까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그 말은 차갑고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순간 정희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배워왔던 수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가르쳐준 순종의 미덕. 결혼 후 남편과 아들에게 맞춰 살아야 했던 수십 년.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에게까지 평가받는 삶. 늘 작아지고 늘 참으며 늘 희생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날 바람에 흩날리는 은행잎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사라지는 연습을 그만둘 때라는 걸요.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그 한 음절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고은 씨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없었거든요. 양로원은 안 갑니다. 집도 안 팝니다. 그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평생의 굴레를 끊어내는 말이었어요. 고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분노가 번지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민수는 사업이 무너졌어요. 손자는 아직 어리고 가족을 생각하셔야죠.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정희 씨에게 닿지 않았어요. 정희 씨의 표정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가족이요? 가족이 언제 절 생각했나요? 늘 필요한 순간에만 절 찾았잖아요. 말끝이 부드럽지만 그 안엔 서늘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 씨는 꺼내지 않으려던 비밀을 꺼냈습니다. 오산의 창고 부지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재산, 20년 전 피땀으로 산 땅이 이제 40억이 되었다는 말이었죠. 공기 중이 순간 멈췄습니다. 고은 씨의 표정은 놀람, 계산, 탐욕으로 급격히 변했어요. 그리고 몇 초 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미리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계획 세웠을 텐데요. 목소리는 달콤했고 눈빛엔 탐욕이 번쩍였죠.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남편과 제 인생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고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혼자 되시면. 그 협박 섞인 말에 정희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는 이미 오래전부터였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정희 씨는 천천히 원룸 계단을 올랐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고은 씨의 차가 쏜살같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분명 아들에게 전화를 걸겠죠. 또다시 회의를 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시장에서 산 채소를 꺼냈어요. 노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써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무의 하얀 속살이 드러나고 파의 향이 퍼졌어요. 끓는 냄비 속에서 김이 오르자 정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언이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깜빡였지만 이제는 그 벨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국물의 간을 봤어요.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맞춘 맛이었죠. 창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저물고 있었어요. 골목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작은 원룸 안엔 오직 정희 씨의 숨결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산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결산이 아니라 희생의 결산이었죠. 그리고 그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방 안을 감싸며 먼지들이 작은 별처럼 춤을 추고 있었죠. 11월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희 씨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고은 씨와 맞섰던 그날로부터 어느새 3주가 흘렀습니다. 그날 안 돼요라고 말하던 순간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죠. 평생 침묵하던 종이 처음으로 울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여전히 세상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는 하얀 봉투가 쌓였고 변호사 이름이 적힌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겁을 주려는 문장들이었죠. 멀리서 연락 끊겼던 친척들까지 나타나 가족 화목을 걱정한다며 온갖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복지사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 씨는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이 단단해졌고 그 단단함은 조용히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어요. 죄책감도 두려움도 더 이상 자신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창밖의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미끄러지듯 세상의 공격이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거울 앞에 선 정희 씨는 어제 산 버건디색 원피스를 살짝 매만졌습니다. 오랜만에 본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주름마다 시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던 젊은 미용사가 말했었죠. 어머님 진짜 멋있으세요. 완전 실버 폭스예요. 정희 씨는 웃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뭔지는 몰라도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소개해준 이수진 씨, 동네에서 시니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여성이었죠. 홍대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들어가지 못했을 공간이었어요. 젊은이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짧은 회색 머리에 빨간 안경을 쓴 생기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윤정혜 씨, 진우 씨 말보다 훨씬 더 멋지세요. 낯선 칭찬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그 따뜻한 눈빛 속에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커피향이 퍼지는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40년 동안 헌신적인 아내로 살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조차 아버지 편을 들었다고요. 처음엔 모든 게 무너졌지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화는 슬픔보다 훨씬 쓸모가 많아요. 그 말에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 위자료로 문화센터를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피닉스 서클. 나이든 여성들이 모여 배우고 꿈꾸고 웃고 다시 시작하는 곳이었어요. 그림 수업, 컴퓨터, 심지어 K-팝 댄스까지. 우리 평균 나이가 67이에요. 근데 20대보다 열정적이에요. 수진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희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든 좋아요. 그냥 와서 계셔도 돼요. 중요한 건 존재예요. 남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날 밤 정희 씨는 피닉스 서클 첫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방 안에는 수십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각자 얼굴마다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버림받고 희생하고 잊혔던 세월의 흔적들. 그러나 눈빛 속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72살에 사업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대학을 다시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는 피닉스 서클이에요. 제 속에서 다시 일어났으니까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 씨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윤정희예요. 65살이고요. 이제 막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순간 방 안을 채운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일주일 뒤 그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을 팔기로 한 거예요. 80억 원. 그중 절반은 자신을 위해, 나머지는 피닉스 서클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마음이 공기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이야기 좀 하자.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수는 초췌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흐느끼는 아들을 바라보며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가진 어른이야.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사업이 어려운데 혹시 그 말을 부드럽게 끊으며 정희 씨가 말했어요. 그건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선물이야. 엄마의 미래를 위해 쓴 거야. 대신 1,000만 원은 빌려줄게. 계약서 쓰고 내 힘으로 갚아. 실망과 깨달음이 동시에 아들의 눈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원망 대신 존중이 남았습니다. 3달 뒤 서울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피닉스 서클은 2배로 커졌습니다. 입구에는 정호정이 기념 여성센터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개관식 날 수많은 여성이 모였습니다. 수진 씨가 무대 위에서 정희 씨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창립 멤버 윤정희 씨.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정희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65살입니다. 평생 동안 제 가치는 얼마나 많이 희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누구인지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방 안의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다고, 너무 늙었다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들으며 살아오셨다면 이제 그 말들 버리세요. 여러분은 딱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림이 벽을 흔들고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센터 기사 봤어요. 이제 유명인이시네요, 할머니. 진우 씨의 메시지였죠. 이어서 민수의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진심으로요. 정희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엄마도 엄마가 자랑스러워. 창밖에 첫 별빛이 반짝였고 그녀는 오래전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강해. 언젠가 세상이 알아볼 거야. 그 말처럼 오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그녀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